자, 원가회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 원가회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원가회계는 전체 회계약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30번까지 30문제가 재무회계가 출제가 되고, 그런 다음에 31번부터 40문제까지 10문제가 원가회계가 출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문제가 섞여서 출제되지 않고 앞부분은 재무회계 30문제, 뒷부분은 원가회계 10문제로 이렇게 선후로 구분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문제 중에서 최근 3개년치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와 말 문제의 비중이 9대 1 또는 10대 0인데, 자, 따라서 우리는 말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가회계는 절대적으로 계산 문제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를 공부하실 때에는 말 문제에 대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계산 문제만 충실하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제가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말 문제가 나왔을 때 말 문제를 못 맞추면 어떡하죠? 여러분, 원가회계의 말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셔도, 우리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계산할 수가 없죠. 계산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도 충분하게 혹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요 말 문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가회계를 공부함에 있어서 말 문제를 별도로 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출제 비중이 작다. 두 번째, 계산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정도의 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말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원가회계 강의도 말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적혀있는 텍스트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꼼꼼하게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하기보다는 결국 이 텍스트가 얘기하는 바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다라고 해서 텍스트의 어떤 문구의 표현에 얽매이지 않고 결국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다라는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계산하는 법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의 통합 강의이긴 해요. 왜냐하면 별도의 이론 강의, 별도의 문제풀이 강의가 없고 그냥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하나의 강좌로 그냥 원가회계는 끝날 겁니다. 자,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요 교재, 바이블 회계학 2판 있죠? 요 교재 하나에 대해서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지금 이 본 강의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의 원가회계 강의 준비를 끝날 거고요. 수험 준비를 끝내드릴 거고, 자, 이 강의가 수강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 책과 이 책에 있는 문제를 최소한 3회독에서 권장은 5회독입니다. 최소한 3회독, 권장 5회독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10문제 중에서 한 7문제에서 아니면 8문제 정도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 정도를 목표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문제 다 맞추면 좋고 그렇게 제가 뭐 여러분께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장 최소한의 공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그 목표 점수는 10문제 중에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3분의 2를 공부했고, 그런 다음에 원가회계 전체를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무회계 60점 별 문제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회계학이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6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라면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도 남들 다 회계학 꽈락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40점대 중반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학계론이나 민법, 감간법 그런 과목에서 점수를 플러스 도와줘서 회계학을 끌고 올라와 주면은 결국 1차는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원가회계는요, 계산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가볍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쓱 넘겨보시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딱 지금 폈는데 246페이지가 펴졌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어때요? 표가 잔뜩 나와 있죠? 표입니다. 표. 자, 그럼 앞 페이지를 볼까요? 245페이지를 볼까요? 245페이지도 표가 있고 244에도 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가 많다.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 해설에 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여러분들 엑셀 시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엑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시트는 다 수식이 짜여 있습니다. 수식이 짜여 있고 어떤 칸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것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쫘라락 되면서 최종 결과값이 딱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엑셀 시트예요. 자, 원가 회계는 일종의 엑셀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분방한 창의력, 수학적 사고력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딱 계산의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트를 설명드릴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논점, 그 문제마다의 문제풀이 틀이 있는데 즉 엑셀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가 어떻게 생겨먹은 시트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시고서 자기가 그 문제를 해석하셔서 엑셀 시트를 짜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틀대로 그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 회계는 반복 숙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가 회계는 물론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오는 원가 회계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굉장히 좀 수학적 사고력, 또 원가 회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1차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원가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형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정형적인 문제 풀이에 틀이 있는데 이 틀을 다른 말로 엑셀 시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반복 숙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틀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25년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물론 이 박종화 회계사님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지만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반복 숙련을 해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문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하게 문제 연습을 할 거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원가회계 강의 분량은요, 아마도 저의 예상으로는 재무회계 1의 5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재무회계가 약 한 60강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50강 후강 정도인 것 같은데 약 절반이니까 약 30강 정도로 분량을 예상하는데 제가 사실은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의 강의 분량이 얼마가 될지를 원래 미리 말씀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수험생분들은 항상 질문을 하세요. 모릅니다. 강의 분량 얼마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스터디파이터는 오프라인 강의실을 잡아놓고 그 정해진 오프라인 시간표대로 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도 막 여유 있게 나가다가 막판에 그 부족한 시간에 진도 뒷부분에 그냥 확 나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강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찍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그게 3시간 될 수도 있고 4시간 될 수도 있고 20강일 수도 있고 25강, 30강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 거라고 저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워낙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략 말씀드리면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재무회계 1의 약 절반 정도 분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 회계가 처음엔 약간 낯설 수 있어요. 뭐지?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회계를 간신히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회계구나라고 재무회계에 익숙해졌는데 원가회계라고 하는 또 새로운 테마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건 또 뭐지? 처음에 약간 낯서실 거예요. 그런데 금방 적응합니다. 자, 저의 강의 제1장과 제2장 강의, 2장 강의까지만 수강하시면은 이런 게 원가회계인가? 라고 약간 감이 오실 거고 3장부터는 원가회계에 완전 적응하셔서 더 빠르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과 2장까지는 약간 좀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체계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낯서실 건데 그 2장까지만 견디시면은 이제 이런 게 원가회계구나라는 틀에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가회계는 전반적으로 저도 수험생으로서 회계사 시험을 회계학 시험을 봤잖아요. 1차를 2번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원가회계가 재무회계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때 공부하셨던 것보다는 원가회계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저도 여러분들께 원가회계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OT는 가볍게 맞추고요.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제 1장 보시면요. 맨 처음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양자의 비교 나와 있는데 요건 사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이미 사실 제가 재무회계 시작할 때 이미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자,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이고 관리회계는 원가 또는 관리회계. 여러분,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원가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자, 이 원가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다라는 거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표가 정리되어 있죠. 우리 그래서 재무회계는 영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 그래서 회사 안에 금고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고 부채는 얼마나 있다. 이러한 재무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주로 투자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러한 재무회계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할지 말지,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 자, 원가관리회계는요, 회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드는 빵에 각 빵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소보루빵, 식빵, 단팥빵이 있었을 때 이 각 빵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빵에 각각에 걸맞는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겠죠. 만약에 내가 빵의 원가를 잘못 알고 있다. 자, A라는 빵이 있고 B라는 빵이 있는데, 자, A라는 빵의 원가가 100원이고요. B라는 빵의 원가가 200원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원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서, 자, A라는 빵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을 50원으로 잡고 B라는 빵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을 400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요. A라는 빵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날 것이고, 그다음에 B라는 빵은요. 원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 않는 빵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경영자들도 내가 만드는 제품의 원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적절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여러 가지 각종 원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적절한 의사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구나. 자, 원가회계는요. 어떤 기업의 제품 또는 생산 활동 또는 생산 각 부문에서 그것들마다 우리에서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원가 대상들의 원가를 알기 위한 회계를 원가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회계는요, 그러한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는데, 이 둘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합쳐서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원가회계 들어갈 거예요. 자, 원가회계 기초 개념인데, 아무래도 제1장은 원가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제1장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하기보다는 원가회계에서는 이러한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구나 정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가 측정한 것을 원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업은요, 여러분, 기업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존재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물건을 팔아서, 또는 물건 재화나 서비스죠. 그냥 우리 물건이라고 할게요. 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땅 파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는데, 땅을 팠을 때 아무 빵도 아무 제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야지만 물건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그래서 기업은요, 인풋을 합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자원을 인풋을 해요. 그럼 이 자원을 인풋을 하면은 이 결과 무엇이 만들어지죠? 인풋을 하면 그 결과 아웃풋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아웃풋은 제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재무회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형태의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자, 상기업이 있고 제조기업이 있어요. 상기업은 뭐죠? 남이 만든 물건을 사다가 파는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제조기업은요,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을 제조기업이라고 해요. 자, 삼성전자는 제조기업이에요. TV를 만들고 냉장고를 만들어 파니까요. 근데 하이마트는요,
또는 백화점은요. 이런 애들은 상기업이에요. 남이 만든 TV와 냉장고를 그냥 갖다가 팔기만 하죠. 자, 우리 그래서 기업은 크게 상기업과 제조기업이 있는데 원가 관리 회계는 주로 어느 기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바로 이 제조기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는 제조기업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 상품이라고 안 하고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건을 사와서 파는 상기업의 경우에는 이 원가라고 하는 게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얼마 주고 사와니 이걸로 끝이기 때문에 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별로 얘기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재무회계 공부하고 왔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상기업을 전제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재무회계에선 반대로 상기업을 전제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조기업의 재무회계를 하려면 제조기업의 재무회계를 공부하려면 이 제조기업은 제조 원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원가를 아직 우리가 공부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제조기업이 아니라 상기업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상기업은 주로 우리가 재무회계 다루고 제조기업은 원가관리회계에서 다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원가관리회계에서는 당연하게 어떤 기업이다? 제조기업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앞으로는 이거 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상기업이 갖고 있는 물건은요 상품이라고 하고요. 자, 제조기업이 갖고 있는 물건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고 계시죠? 용어 이미. 자,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생산하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물건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죠. 자, 제공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인데 이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결국 제품이 되는 거다라는 용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은 기업은 어떠한 경제적인 자원을 인풋을 해서 제품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제빵 회사를 전제로 한다면 들어가는 인풋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밀가루 들어가겠죠? 밀가루, 빵 만들려면 밀가루 들어갈 거고 계란 들어갈 거고 버터 들어가겠죠? 또 우유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인풋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빵이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되는 경제적인 자원을 우리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원가. 자, 그래서 원가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요, 왜 이러한 자원을 투입한다? 결국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기업은요, 물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목적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 이러한 생산 활동에 여기 이제 생산 활동이 있겠죠. 자, 이러한 생산 활동에 이러한 자원을 인풋, 투입하는, 원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뭐다? 결국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업의 원가 투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얘를 판매하게 되면은 뭐가 얻어진다? 수익이 얻어지겠죠.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계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을 뭐라고 한다?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인 자원을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원가라고 했죠. 원가.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원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 원가와 이 비용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자, 우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요. 원가와 비용은 다른 개념입니다. 원가와 비용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일상생활에서는요. 원가라는 표현과 비용이라는 표현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그냥 동의한 약간 유사한 의미로 이용했습니다만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원가와 비용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동의어가 아니에요. 원가와 비용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자, 원가는 뭐라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경제적인 자원을 원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 원가가 투입되어서 뭔가가 만들어져서 그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수익이 얻어지는데 결국 근데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었겠죠.
우리 그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가와 비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투입된 원가 중에서 수익 창출에 쓰인 부분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가 중에서 그 중에 일부는 팔렸겠죠? 물건으로 만들어져서 팔렸을 겁니다. 그러면은 투입된 원가 중에서 수익 창출에 쓰인 부분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투입된 원가 중에서 수익 창출에 쓰이지 않은 부분도 있나요? 네. 여러분 보세요. 기업이 어떠한 자원을 투입해서 원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팔립니까?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팔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그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빵을 100개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빵을 100개를 만들었다. 저는 이 중에서 몇 개가 팔렸냐면 60개가 팔렸다라고 해볼게요. 60개가 팔렸다. 자, 그러면 60개는 판매가 되었죠. 자, 우리 이렇게 60개가 판매되면 60개 어치에 대해서 수익이 창출됐을 거고 이러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 투입된 자원이 비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출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매출 원가. 기억하시죠? 자, 우리 이러한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100개 만들었는데 60개 팔렸으면요. 40개는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창고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남아있는 40개는 뭐라고 하죠? 요 40개는요. 재고라고 하죠. 재고.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자원을 투입했지만, 원가를 투입했지만 100개 만들었을 때 그중에 60개 팔렸으면 이 60개 팔린 건 수익 창출에 소비되었으니까, 수익 창출에 투입됐으니까,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40개는 재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를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로 구분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창고에 쌓아놨는데 벌레들이 와서 빵을 몇 개 파먹었네, 또는 누가 몇 개 훔쳐갔네 라고 해서 몇 개 없어질 수 있겠죠. 우리 만약에 40개 중에서 한 5개가 없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5개가 남고, 여기는 35개가 남고 4개가 없어질 건데,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죠? 손실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그냥 손실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감모 손실 이런 표현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거 5구나. 죄송해요. 자, 이렇게 5개가 없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국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원을 투입합니다. 우리 그렇게 투입된 자원을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해요. 원가. 자, 근데 이 원가가 투입되어서 물건이 만들어지면은 이 만들어진 물건 중에서 일부는 팔리고요. 일부는 팔리지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져요. 자, 그래서 팔린 것은 이미 수익이 창출된 거예요.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미 쓰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입된 자원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그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요 둘 다 모두 자산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팔리지 않고 남은 건 일단 기업이 갖고 있는 물건, 즉 자산인데, 이 자산은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자산과 쌓여 있었는데 그냥 없어진 손실로 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결국 원가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자원을 투입했다, 즉 원가를 투입했다. 그랬을 때 이 원가 투입의 결과, 그것으로서 미래 경제적인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자산화가 되느냐 자산화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산화가 되느냐 자산화가 되지 않느냐. 자, 여기서 자산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수익 창출에 쓰였다 이 얘기예요. 수익 창출에 바로 쓰였다 이 얘기예요. 원가가 투입돼서 수익 창출에 바로 쓰였다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걔를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미래
자, 지금 당장 수익 창출을 가져온 건 아니야. 지금 당장 수익 창출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자산이라는 형태로 머물러 있다가 창고에 쌓여 있다가 나중에는 팔려서 여기서 수익이 창출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팔릴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엔 팔릴 거야. 나중엔 팔릴 거야. 그럼 얘는요. 지금 팔렸어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팔렸어. 자, 원가를 투입했더니 지금 팔렸어. 회사 창고에 남아있질 않아. 그럼 얘는 뭐예요? 이미 팔린 거잖아요. 걔는 비용이라고 하고 우리 이 비용은 매출 원가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팔리진 않았어. 창고에 쌓여 있어. 하지만 나중에 팔릴 거야 라고 하면은 창고에 쌓여 있는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고, 근데 쌓여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는 그냥 없어지기도 하겠죠. 자, 우리 이것을 손실이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례로서 간무 손실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재고 자산은 결국 나중엔 팔리겠습니까? 네, 팔려요. 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팔리면서 비용이 되고 결국 얘도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안 팔린 거지 결국 언젠간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가가 투입됐는데 수익 창출에 바로 사용된 게 아니라 자산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수익 창출을 하면서 그때서야 얘가 비용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결국에 투입된 원가는 무엇으로서 끝난다? 결국 어떻게 끝난다? 수익 창출을 하면서 끝나요. 아시겠죠? 수익 창출을 하면서 비용화되면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가는 결국 뭐가 된다? 비용이 되긴 해. 원가는 결국 비용이 돼. 왜? 기업이 원가를 투입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원가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는 in the end 결국에는 비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엔 사소한 오차가 있긴 해요. 어떤 거죠? 바로 이 손실입니다. 이 손실은 뭐다? 손실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 애야. 창고에 쌓았더니 벌레들이 먹었어. 아니면 누가 훔쳐갔어. 아니면 비가 와서 유실됐어. 그렇게 그냥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일부 손실되어서 그냥 없어진 애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얘를 그냥 무시한다면, 왜냐면 얘는 솔직히 사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한다면은 원가는 결국 뭐가 된다? 우리 계란은 결국 뭐가 된다? 병아리가 되죠. 자, 원가는 결국 뭐가 된다? 비용화된다. 그래서 원가와 비용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지만 원가가 투입됐다고 해서 그 투입된 원가가 바로 비용인 것은 아니다. 원가가 비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돼요. 아시겠죠?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돼. 그 말은 팔려야 됩니다. 투입된 원가를 투입해서 만든 물건이 팔려야지만 그때 이 원가가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만들자마자 팔렸으면 바로 비용이지만 바로 팔리지 않았으면 나중에 팔리겠죠? 그러면 일단은 재고 자산이라는 형태로 원가가 모여 있다가 원가가 남아 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그때 비용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 내용이 위에 텍스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 원가 회계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원가와 비용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들어가시면 앞으로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원가 회계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가 대상이라고 있는데 원가 대상은요, 네가 무엇의 원가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바로 그 목적물을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활동이 있어요. 공장에서 품질 검사 활동이 있고 뭐 자재 주문 활동이 있다. 그랬을 때 자, 품질 검사 활동을 한 번 할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자, 자재를 한 번 주문할 때마다 이 활동과 관련해서 원가가 얼마나 발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무엇의 원가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원가 대상이라고 해요. 자, 활동, 작업, 서비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원가 대상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자, 활동별 원가를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제품마다 제품별 원가를 구할 수도 있겠죠. 우리 그런 것 전부 다 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가를 구할 때 그 원가를 구하는 목적 대상을 원가 대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원가 대상은 제품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자, 원가 집합인데요. 자, 원가 집합은요.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을 모아 놓은 것을 원가 집합이라고 해요. 여기에 집계된 원가는 둘 이상의 원가 대상에 배분되어야 하는 공통 원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빵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빵은요, 이 빵 공장은 식빵을 만들기도 하고 소보로 빵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반죽 기계가 있어요. 반죽 기계. 밀가루 반죽을 여기서 해서 자, 식빵을 만들든 소보루를 만들든 똑같은 반죽 기계에서 반죽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식빵에 투입된 밀가루 그리고 소보루에 투입된 밀가루의 양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식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포대가 들어갔고 소보루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포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식빵은 몇 포대, 소보루빵은 몇 포대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원가 회계에서는 추적 가능하다라고 해요. 추적 가능하다. 자, 이 식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포대가 들어갔고 소보루빵 만드는데 밀가루가 몇 포대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리고 식빵 생산 라인이 있고 소보루빵 생산 라인이 있는데 식빵 생산 라인은 5명이 일했다. 자, 소보루빵 생산 라인은 3명이 일했다라고 하면은 이 5명의 인건비는 왜 발생한 거죠? 식빵을 만드는데 들어갔죠. 그럼 이 3명의 인건비는요, 소보루빵 만드는데 들어갔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식빵을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나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추적이 가능하다. 자, 이것들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추적 가능. 그런데 우리가 식빵이든 소보루빵이든 이 반죽 기계에서 반죽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이 기계에 뭐가 발생하죠?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반죽 기계에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감가상각은요. 식빵 반죽도 여기서 반죽을 했고 소보루빵 반죽도 여기서 반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을 여기에도 일부 나눠줘야 되고 여기에도 일부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식빵이 얼마를 차지하고 소보루빵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을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추적이 불가능하다. 자, 대체 이 감가상각 중에서 식빵 때문에 발생한 감가상각이 얼마어치고 소보루빵 때문에 발생한 감가상각이 얼마어치인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들을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해요. 우리 이런 것들은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원가.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얘는요. 추적이 불가능해. 우리 얘를 간접 원가라고 해요. 얘를 간접 원가. 간접 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간접 원가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식빵과 소보루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원가 집합은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자, 여기에는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뭐 수도료, 전기세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일단 감가상각 한 가지로만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간접 원가들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원가 집합이라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식빵과 소보루빵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원가 집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모여진 이 간접 원가의 총합을 원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각 원가 대상에게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원가 배분이라는 표현도 있고 배부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 배분과 배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배분과 배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1차 객관식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분과 배부가 어떻게 다른지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많은 교과서나 수험서에서도 배분이라는 표현과 배부라는 표현을 그냥 섞어서 쓰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하 강의를 함에 있어서는 배분과 배분은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분과 배분은 엄밀하게는 제가 다른 말이라고 했죠. 다른 용어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배분과 배부를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두 가지 용어를 그냥 같은 말로 쓸 것입니다. 선생님 왜 언제는 배분이라고 하고 언제는 왜 배부라고 하나요? 상관없어. 아시겠죠? 이게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할 실익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원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원가 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가 집합에 모여 있는 간접 원가들은 각 원가 대상에 적절하게 배분해 줘야 되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죠? 배분 기준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한 가지 예시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자, 식빵은요 밀가루 100포대를 투입했고 소보루빵은 밀가루 50포대를 투입했다라고 하면은 야, 반죽기계에 들어간 밀가루의 양이 식빵은 100포대, 소보루빵은 50포대니까 이 감가상각비도 2대1로 이렇게 배분하면 되지 않겠어?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바로 이게 한 가지 배분 기준의 사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배분 기준의 한 가지 사례인 겁니다. 자, 집어넣은 밀가루의 양을 기준해서 배분하자. 이것도 한 가지 배분 기준입니다. 자, 우리 가능한 배분 기준 뭐가 있을까요? 가능한 배분 기준. 첫 번째가 뭐겠어요? 투입된 밀가루의 양. 밀가루의 양으로 배분할 수도 있겠죠? 이거 가능한 거고. 자, 두 번째.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밀가루는요, 100포대는 투입하지만 반죽을 그렇게, 이 식빵은 반죽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소보루빵은 밀가루를 이 반죽을 더 오래 해야 된다고 해요. 더 기계를 오래 돌려서 반죽을 더 오래 해야지만 소보루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기계 가동 시간이 자, 예를 들어서 식빵을 만드는 데는 총 50시간을 가동했는데 소보루빵을 만드는 데는 전체 150시간을 가동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간 밀가루는 많지만 이 기계를 돌린 시간은 얘가 훨씬 길어 라고 해서 기계 가동 시간으로도 배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가능한 배분 기준인 겁니다. 기계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원가 집합이 뭔지 말씀드렸고 자, 원가 배분 이미 말씀드렸죠? 원가 배분은요. 원가 집합에 집계된 간접 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원가 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을 원가 배분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그림 보시면요. 자, 원가에서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죠. 직접 원가는 원가 대상에 1번과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가 추적이라고 적혀 있죠. 원가 추적.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자, 직접 원가가 있고 간접 원가가 있는데 지금 이 교과서는 영화로 사례를 들고 있죠. 영화 A. 우리가 영화 A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지? 이게 뭐죠? 원가 대상이에요. 자, 영화 B를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지? 역시 영화 B 역시 원가 대상인 겁니다. 우리 이게 원가 대상이에요. 영화 A를 만드는데 제작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궁금하고 영화 B를 만드는데 제작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요거의 원가를 구할 겁니다. 얘를 뭐라고 했죠? 원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바타 3, 아바타 2인가 3인가 만드는데 몇천억의 제작비가 들어갔다. 겨울왕국 2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 각 영화의 제작 원가, 즉 제작 원가를 구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직접 원가는 어떤 게 있냐면 영화 배우의 출연료예요. 영화 배우의 출연료. 자, 배우가 있는데 자, 배우가 갑이라는 배우가 있고 을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갑이라는 배우는 영화 A에 출연했고 을이라는 배우는 영화 B에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은 영화 A의 원가를 구할 때 갑 배우의 출연료를 직접 추적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한테 준 게 5억이다 라고 하면은
영화 A의 원가에 직접 5억을 넣어주면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을 배우의 출연료를 넣으면 안 될 거예요. 반대로 영화 B에는요, 을이 출연한 거지 갑이 출연한 게 아니니까 영화 B의 원가에는 을 배우의 출연료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직접 원가는 각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접 원가는 뭐라고 했죠?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에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카메라, 한 대의 카메라로 A 영화도 찍고 B 영화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카메라의 감가상각비는 공통 원가가 되는 건데 요거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요, 뭐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영화의 흥행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할 수도 있겠죠. 돈을 더 많이 번 영화에 감가상각비를 더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배분 기준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접 원가를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직접 원가는 직접적으로 추적해서 넣어주면 되지만 간접 원가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세워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국 원가 회계의 핵심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에는 여기에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원가 회계를 앞으로 공부할 건데 우리가 공부하는 무게중심이 이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겠어요? 이걸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이걸 공부하는 거겠죠? 왜냐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자, 식빵 만드는데 밀가루 100포대가 들어갔대요. 근데 밀가루가 한 포대에 10,000원이래. 그러면 식빵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 들어간 거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이거 어려워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더 나갈 게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는요, 결국 이거의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건데 그게 굉장히 조금 처음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가 행태는요, 조업도 수준의 변동에 따라서 그 원가가 변동하는 양상을 원가 행태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요, 바로 뒤에서 다시 공부할 것이라서 교과서 8페이지에 보시면 변동 원가가 있고 고정 원가가 있죠. 우리 여기서 다시 공부하도록 합시다. 요건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 정도라고 하는데 말 표현이 어렵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생산 설비가 얼마나 돌아갔냐, 얼마나 일을 했냐, 얼마나 가동되었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대표적인 조업도의 지표가 뭐냐면, 자,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일을 했냐, 또는 그 기계가 몇 시간이나 가동되었냐, 이런 것들로 조업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생산 활동에 얼마나 가동되었냐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했냐, 기계가 몇 시간이나 가동됐냐, 이런 것들로 조업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용어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시면 원가 동인 나오는데 원가 동인은요. 자, 원가 대상의 총 원가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좀 공부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 몰라도 이건 사실 뭐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경제학도 앞부분은 좀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회계학이랑 경제학을 이 두 과목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회계학만 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막 하는 것보다 회계학이랑 경제학을 둘이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게 영어로 코스트인데 이렇게 C라고 적을게요. C는 코스트의 이니셜이고 원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X의 함수라고 할게요. 자, 독립변수인 X가 변화하면 종속변수인 코스트, 원가가 변화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X를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 수학에서는 독립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요, 원가 동인이라고 해요. 원가 동인. 얘를 원가 동인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전기세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전기세. 여러분, 전기세라고 하는 원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바로 전력 사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때 전기세,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원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전력 사용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럼 우리 그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이 독립변수인 전력 사용량이 뭐가 된다? 원가 동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의 원가는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의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생산량이 많아도 이 제품의 생산 원가가 많이 들겠죠. 작업 시간이 길어져도 역시 원가가 상승하겠죠. 작업 준비 횟수가 많아져도 역시 원가가 상승하겠죠. 부품의 수가 많아도 역시 원가가 상승하겠죠. 자, 우리 그래서 테슬라가 그 전기차 만들 때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 프레스 기계를 도입했죠. 그게 거의 뭐 한 아파트 반동만한 크기던데 엄청나게 큰 프레스 기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프레스 기계에다가 철판을 집어넣고 프레스 기계가 찍으면 그냥 자동차의 그 외형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품의 수를 줄이고 공정을 단순화해서 생산 원가를 줄였다라는 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광고 활동의 경우에는 자, 어느 광고 매체에 광고했냐? TV가 제일 비쌀 거고 TV보다는 라디오가 쌀 것이고 라디오보다는 전철, 버스가 더 싸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광고 매체에 광고를 했느냐. 그리고 자, 광고를 만들 때 얼마나 그 광고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광고는 15초짜리냐 30초짜리냐. 우리가 신문지에 지면 광고를 내도 그 사이즈가 있죠. 뭐 작은 사이즈냐 큰 사이즈냐 그런 것에 따라서 광고료가 광고 원가가 받게 될 거고 자, 출연 모델이 뭐 BTS를 모델로 썼느냐 아니면 그냥 무명 연예인을 썼느냐에 따라서 역시 광고 원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광고 활동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라고 하는 원가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원가 동의는 원가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원가의 분류 들어갈 겁니다. 자, 원가의 분류 보시면요. 교과서 7페이지 가운데에 자, 3번 원가의 분류 목차 있고 넘버링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거 이렇게 X 치시면 됩니다. 어차피 뒤에 나오는 내용과 중복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 텍스트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바로 양괄호 1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은요. 원가의 모습, 원가의 변동 양상, 변동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행태는 변동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제학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가라고 하는 것은 변동 원가가 있고 고정 원가가 있습니다. 자, 변동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원가를 변동 원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것들은요, 어때요? 자, 밀가루라고 하는 것은 빵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밀가루의 투입량도 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밀가루 한 포대를 투입했었을 때 빵을 100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장이 빵을 100개 만들려고 하면은 밀가루가 한 포대에 투입돼야겠죠. 만약에 밀가루 한 포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빵 100개 만들 때 밀가루 10,000원어치 투입될 것이고 만약에 이 공장이 빵을 200개 만든다고 하면은 밀가루가 2포대가 투입될 것이고 그때 변동 원가는 20,000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빵의 생산량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라 비례해서 밀가루의 투입량도 한 포대, 두 포대, 세 포대, 네 포대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변동 원가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생산량 그리고 원가,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그 원가도 그대로 비례해서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준변동 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준변동 원가는 처음에 약간의 고정비가 있어요.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약간의 고정비가 있고 그런 다음에 변동 원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준변동 원가라고 합니다. 자, 준변동 원가는 뭐가 일정하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것이에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여기서 측정하든 항상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고정원가가 있는데 고정원가는 기본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그냥 깔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매장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자, 매장이나 빵 공장의 임대료, 부동산 임대료는 우리가 뭐 50평짜리를 월세 500 주고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빵을 100개 만들든 1000개 만들든 10,000개 만들든 월세는 5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 걔를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자,
고정 원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빵의 생산량과 무관하게 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생산 설비 규모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생산 설비 규모를 작은 단계 예를 뭐 한 100단위, 뭐 200단위, 300단위 이렇게 있었을 때 고정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작은 설비를 이용할 때는 이 정도가 고정비인데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빌릴 때 화물차를 빌릴 때 화물차가 1톤짜리가 있고 또 2.5톤짜리가 있고 5톤짜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톤짜리는 10만 원이고 2.5톤짜리는 뭐 25만 원이고 얘는 50만 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차를 하루 빌렸을 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5톤짜리 차를 빌리면요. 이 차를 갖고 뭐 물건을 얼마나 많이 실어서 보내든 간에 그거랑 관계없이 차를 빌리는 비용은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단계별로 고정비가 바뀌는 것을 준고정원가라고 합니다. 또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있죠. 우리 학원 사이트 studyfighter.net 사이트도 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그 트래픽 용량에 따라서 기본 요금제가 있어요. 뭐 월 뭐 몇백짜리가 있고 또 몇백짜리가 있고 몇백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기본 요금이 이렇게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요금제를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안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요금이 고정되어 있어요. 뭐 학생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범위 내에서는 고정 요금이 고정되어 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준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요거는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인데 자, 개별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정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하고 직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한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직접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직접 재료 원가이고 직접 노무 원가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식빵과 소보루빵 사례에서 밀가루 투입되는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이런 것들을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빵을 만드는데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얘네들을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합니다.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식빵 생산 라인에서 일한 제빵사의 숫자를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몇 시간 일했는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임금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인건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건비. 자, 식빵 생산 라인에 투입된 인건비와 소보루빵 생산 라인에 투입된 인건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얘를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사람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계의 감가상각비라든가 기계의 감가상각비 아니면 공장 전체의 전기세라든가 또는 수도세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체 공통 원가를 식빵의 원가와 소보루빵의 원가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건 이미 다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제조 활동에 따른 제조 원가의 행태별 분류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1장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must have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로 이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하는데 우리 이 세 가지를 제조 원가 3요소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넘겨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번에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가운데 목차가 나와 있죠. 우리 여기서 이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조 원가의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럼 두 번째 머스트 해브 두 번째 지식이 뭐냐? 교과서 18페이지 피시면요. 맨 밑에 제조 원가의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은 T 계정이 3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3개의 T 계정, 원재료, 제공품, 제품 나와 있는데 요 T 계정 3가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장에서는요. 원가 회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될 여러 가지 기본 용어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학 공부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하고 이 제조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지 T계정,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제조 원가의 3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미 직접 재료 원가가 뭔지, 직접 노무 원가가 뭔지, 제조 간접 원가가 뭔지 가볍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조금 더 깊게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원가가 투입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재료 원가가 투입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인건비죠. 노무 원가가 투입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료도 아니고 노무 원가도 아닌 나머지 기타 경비들을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식빵과 소보루빵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식빵과 소보루빵 생산 공장이 있다. 자, 커다란 빵 공장이 있고 이 빵 공장 안에서 두 가지 빵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식빵 생산에는 밀가루가 100포대가 투입이 되었고 소보루빵 생산에는 밀가루가 50포대가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식빵에는 밀가루가 100포대가 들어갔구나. 개별적으로 추적 가능하고 소보루빵에는 50포대가 들어갔구나 라고 개별적으로 추적 가능하죠. 우리 이러한 재료 원가를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직접이 영어로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얘는 영어 알파벳 이니셜 D를 써요. 다이렉트의 이니셜 D를 씁니다. 자, 우리 그리고 재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terial이기 때문에 앞에 이니셜 M을 써서 DM이라고 해요. 인스타 DM이 아닙니다. 자, 우리 DM이라고 하면은 원가 회계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요, 간접 재료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간접 재료 원가. 자, 이건 뭐냐? 자, 봤더니 식빵이나 소보루빵이나 오븐에 넣어야 되는데 오븐에 넣을 때 그 빵 반죽을 담는 틀에다가 기름을 좀 발라주고서 빵 반죽을 올려서 오븐에 넣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랬을 때 그 기름은 커다란 기름통이 있겠죠. 그 기름통에서 부치를 해서 이게 쓱쓱 발라서 빵 반죽을 올려서 넣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일, 그냥 오일이라고 할게요. 오일. 그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기름통을 하나 사서 이 오일통에서 붓으로 발라서 식빵에도 사용하고 소보루빵에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일은 공통적인 재료죠. 식빵에도 필요하고 소보루빵도 필요한 공통적인 재료인데, 근데 이 재료를 식빵과 소보루가 같이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식빵에 오일이 얼마나 들어갔고 소보루빵에 오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개별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그러면 이 오일과 관련된 원가는 재료 원가긴 한데 직접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간접 재료 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노무 원가인데, 자, 식빵 생산 라인에서 5명이 일했다라고 해볼게요. 소보루빵 생산 라인은 3명이 일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5명이 10시간 일을 했고 1시간당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식빵을 만드는데 투입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죠? 5명이서 10시간 일했고 시급이 10,000원이면 결국 5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했죠. 우리 이 50만 원을 식빵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직접이기 때문에 앞에 D를 쓸 거예요. D. 자, 직접이고 노무는 노동, 레이버의 이니셜 L을 써서 DL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DL이라고 하면 직접 노무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소보루빵은요, 3명이 일했고 7시간 동안 일을 했고 똑같이 시급은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보루빵에 투입된 직접 노무 원가는 21만 원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 원가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 이런 것을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감독자가 있다고 할게요. 감독자. 자, 이 감독자는요, 자, 식빵 생산 라인과 소보루빵 생산 라인 딱 가운데에 서갖고 여기도 가서 식빵이 잘 만들어지고 있나 또 보다가 또 소보루빵도 잘 되고 있나 보고 이렇게 두 생산 라인에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건비는요, 식빵에 넣어줘야 돼요? 소보루빵에 넣어줘야 돼요? 어느 한쪽에만 넣으면 안 되고 양쪽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겠죠. 바로 우리 이러한 감독자의 인건비를 간접 노무 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간접 노무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빵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빵 공장에서 전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전기를 쓰겠죠. 전기 요금 나올 거고요. 또 뭘 쓰겠어요? 물을 쓰겠죠. 또 수도 요금 나올 겁니다. 수도 요금 나올 거고 또 이 빵 공장의 건물 자체에 감가상각도 있을 거고요.
건물에 감가상각 있을 거고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빵 기계들의 제빵 기계들의 역시 감가상각도 발생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을 제조 경비라고 해요.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조 경비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직접 제조 경비가 있고 간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 경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 그래서 제조 경비는 그냥 간접 제조 경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간접자가 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간접자가 붙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묶을 수가 있어요. 자, 묶어서 저 세 가지를 묶어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직접 제조 경비가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기는 없다라고 치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여기 제조 간접 원가로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직접 재료 원가는 그대로 왔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그대로 왔어요. 색깔도 일부러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노란색 직접 재료 원가 DM이 왔고, 직접 노무 원가 파란색 DL이 왔죠. 나머지 얘네들 다 묶어서 간접이니까 다 묶어서 제조 간접 원가가 왔어요. 자, 우리 제조 간접 원가는요, 영어로 이니셜 OH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장 전반에 걸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란 뜻에서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오버헤드 코스트여서 OH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OH는 오버헤드인데 우리 축구에서 얘기하는 오버헤드 킥이 아니라 공장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제조 간접 원가 안에는 자, 즉 간접 제조 경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단어에 생긴 게 요거와 요거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마치 요 안에는 OH 안에는 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인 OH 안에는 간접 재료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대충 얘기를 하면은 그래, 제조 원가의 3요소에는 요거가 있고 제조 간접 원가는 요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간접 재료 원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재료 원가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재료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죠. 또 이 안에는 노무 원가도 있어요. 그런데 간접 노무 원가인 거죠. 그리고 기타 경비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자, 우리가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재료와 사람이 가장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예 생산을 시작할 수도 없죠. 자, 재료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원시인 정신으로 신석기 시대 정신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쨌거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재료와 사람이 있다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재료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건을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산의 요소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기초 원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초 원가라고 하고요. 또 동의어로 기본 원가라도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DM 플러스 DL을 뭐라고 한다?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 해요. 아시죠? 왜? 직접 원가만 모았으니까 얘를 직접 원가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전부 다 동의어예요. 아시겠죠? 동의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기초 원가라고 해도 이 두 가지라고 알아먹으셔야 되고 문제에서 기본 원가라고 해도 요 두 가지 알아먹으셔야 되고 직접 원가라고 해도 요거 두 가지라고 알아먹으셔야 돼요. 왜? 저 세 가지는 동의어니까. 아시겠죠? 자, 기본적인 마인드 뭐라고 했죠?
재료와 사람만 있다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제품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DM과 DL을 합쳐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아니면 직접 원가만 모아놨으니까 직접 원가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학습의 과정에서 생긴 눈치라는 게 있죠. 바로 뭐죠? 그 왠지 요 뒤에 두 가지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요 뒤에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을 묶어서 왜 이렇게 부르느냐?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우리가 빵을 만들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일단 재료가 여기 있겠죠? 자, 재료가 있어요. 자,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에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어. 시간이 지나. 그럼 이 밀가루가 스스로 빵으로 만들어지나요? 아, 나 이제 빵이 될 거야 하고 밀가루가 스스로 빵이 만들어져요? 아니죠. 우리가 제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지만 밀가루가 빵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조 과정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사람이 이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해야 밀가루가 비로소 빵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혼자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장비, 기계, 도구를 이용해서 재료를 빵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건비와 기계를 사용하는 비용, 기계를 돌리는 비용, 이 두 가지는 재료를 빵으로 만들기 위한 가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원가니까 이 두 가지 원가를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하는 거고 또는 전환 원가라고도 해요. 뭐를 바꾸는 거죠?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원가이잖아요. 밀가루를 빵으로 바꾸려면은 사람의 인건비와 기계의 사용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건비와 기계에 사용하는 그 비용, 그것들을 합쳐서 전환원가 또는 가공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조 원가의 3요소는 DM 플러스 DL 플러스 OH인데 DM과 DL을 합쳐서 기초원가, 기본원가, 직접원가라고 하는 거고 DL과 OH를 합쳐서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둘은 동의어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몰라요. 자, 가공 원가라고 해도 알아먹어야 되고 전환 원가라고 해도 알아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조 원가의 3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와 사람과 기계 세 가지가 투입돼야 되는데 자, 우리 재료는 직접 재료 원가와 간접 재료 원가가 있다. 노무 원가 또한 직접 노무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가 있다. 제조 경비 또한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 경비는 잘 따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간접들만 모아서 놓은 것이 제조 간접 원가 OH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요거라고 한다. 그리고 요 뒤에 두 가지를 묶어서 요거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 확실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다음 내용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내용이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원가를 투입해서 수익 창출에 쓰여진 것은 바로 비용이 된다고 했고 자, 바로 팔리지 않아서 수익 창출에 바로 기여하지 못했으면 재고 자산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비용화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내용도 적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제품 원가는 자산화 되었다가 나중에 팔렸을 때 비용화되는 원가를 제품 원가라고 하고 다음에 기간 원가는 자, 원가가 투입되자마자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기간 원가 또는 기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원가가 투입됐을 때 바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의사결정에서 관련 원가가 있고 비관련 원가가 있는데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하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차이가 없는 원가를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내려고 할 때 자, 고깃집이 있을 수가 있고 횟집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고깃집을 내려면
불판 관련 설비를 갖춰야겠죠. 자, 그러한 비용 발생할 거고 횟집이라고 한다면 수족관 관련 설비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깃집을 선택하면은 불판 비용이 발생할 거고 횟집을 선택하면은 수족관 비용이 발생하니까 요거는 관련 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원가죠. 그런데 자, 고깃집을 하든 횟집을 하든 사람 3명이 똑같이 일을 할 거예요. 주방장 1명, 뭐 종업원 2명 해서 3명이 일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요 인건비는 어떠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차이가 없죠. 그리고 똑같은 매장이 있어. 자, 50평짜리 매장이 있는데 이 50평짜리 매장에서 고깃집을 할까 횟집을 할까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해도 이 50평 매장의 임대료는 똑같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빵 회사가 있는데 자, 이 제빵 회사는 외부에서 밀가루를 사와서 빵을 만들겠죠. 자, A 밀가루가 있고 B 밀가루가 있는데 이 둘의 품질은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동일하다. 자, 근데 기존에는 A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A 밀가루는 한 포대에 10,000원이래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B 밀가루가 있는데 이 B 밀가루는 A 밀가루와 품질은 동일하면서 가격이 한 포대에 8,000원밖에 안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경영자가 더 이상 A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B 밀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밀가루를 한 포대당 2,000원씩 아낄 수가 있겠죠. 우리 이렇게 자,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아낄 수 있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A 밀가루를 쓰든 B 밀가루를 쓰든 빵 공장을 현재 쓰고 있는데 그 빵 공장의 임대료가 월 500이래. 자, 빵 공장의 임대료 500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요거는 회피할 수가 없다. 어떤 밀가루를 써도 임대료 500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회피, 불능 원가라고 한다라는 거. 자, 공장을 옮길 수 없다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자, 또는요. 최저시급 이런 게 있죠.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통해서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기회 원가가 있고 매물 원가가 있는데 경제학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원가 회계에선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과의 관련성이 있는데 요건 이미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미소멸 원가는 제품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자산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 창출에 이미 쓰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비용으로서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자산으로 잡혔다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그때 그냥 없어진 거를 손실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비용과 손실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1차 회계학 문제풀이 할 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이미 앞부분에서 충분히 개념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그래서 팔린 것은 재고로 남아있다가 팔린 것은 매출 원가가 된다. 그런 얘기이고 자, 그리고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왔어요. 돈을 들여서 기계를 사왔는데 그 유형 자산을 사용하면은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서 처리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인데 이건 이미 강의 앞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원가를 투입했었을 때 수익 창출에 즉시 기여하고 없어지는 원가가 있는데 우리 걔를 비용이라 한다라고 했죠. 자, 원가를 투입했는데 즉시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고 자산의 형태로 남아있게 돼요. 우리 걔를 자산으로 잡아놓죠. 재고 자산은 자산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나중에 팔리면 그때 매출 원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고로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그냥 없어질 수가 있겠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그냥 없어질 수가 있을 건데 우리 걔를 손실이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미 다 앞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떠한 원가를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쌓여 있으면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다가 나중에 팔리면 매출 원가로서 비용화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돈을 들여서 원가를 들여서 기계를 사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계는 앞으로 사용을 하면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점차 기계가 삭아서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사온 기계는 앞으로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점차 이 기계가 감가상각이 될 건데 바로 이 감가상각은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으로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내용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원가가 투입되면 중간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남아 있다가 결국 얘네들도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비용화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가가 투입되면 즉시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투입되었을 때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다가 이 자산이 나중에 수익 창출에 기여하면서 그때 비용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통제 가능성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자, 경영자가 통제 가능한 원가를 통제 가능 원가라고 하고, 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가를 통제 불능 원가라고 한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고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